25쪽에요. 관세율 수준의 결정, 실효 보호율인데요. 보통 관세 기본 이론은 요즘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론을 넣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오고 있어요. 관세의 실효 보호율은 별표 외우셔야 되는데요. 실효 보호율이라고 표현한 건 그 네 번째 줄에 영어도 있지만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이펙티브한 보호율을 골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빵이 들어오는 거예요. 빵이 들어오는데 빵의 관세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국내에서 빵 만드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아, 수입빵 나의 경쟁자가 힘들어지겠구나.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빵 만드는 이 사람이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의 관세율이 10%였었는데 이게 50%가 됐대. 그럼 이 사람은 경쟁자의 경쟁력은 떨어져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 국내에서 빵 만드는 사람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 상품 완제품의 관세율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원료의 관세율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제품의 관세율, 이 완제품의 관세율이라는 것은 경쟁 상품의 관세율인데 그거의 관세율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수입 원료의 관세율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은 이 두 개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로 이펙티브한 실효성 있는 보호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이 이론이 관세 실효 보호 이론이고 그 결과를 실효 보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실효 보호율은 단순하게 경쟁 상품의 관세율 하나만 따지지 않고 두 요소를 따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의 실효 보호율이라는 걸 계산할 때에는 완제품과 이 수입 원료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실효 보호율의 산출식이 뭐 참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색깔 바꾸는 글씨들 있죠. 그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요. 그 뭐 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주고 이 물품의 실효 보호율을 골라라 이런 겁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줘요. 빵의 가격을 주고요. 빵의 관세율을 보통 주고요. 그리고 또 밀가루의 가격을 주고 밀가루의 관세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줘요. 그 산식을 보시면은 제가 산식의 이 도출하는 방법을 얘기하려면 한참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산식이 어려우면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산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은 실효 보호율을 구하는 방식. 밑에 분모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뭐에서 뭘 뺐어요? 완제품 가격에서 뭘 뺐다? 거의 투입제가 수입 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입제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수입 원료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 가격에서 투입제 가격을 뺀 거예요. 분자의 앞쪽이 뭐예요? 완제품 가격 곱하기 완제품 관세율이죠. 그리고 투입제 가격 곱하기 투입제 관세율이에요. 여러분 가격과 관세율을 곱하면 뭐예요? 관세지.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부분은요. 완제품 관세액이에요. 완제품의 관세액이라고. 이 뒷부분은 투입제, 즉 수입 원료의 관세액인 거예요. 빵 만드는 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쟁 상품의 관세액이고 내가 수입하는 밀가루의 관세액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위에도 뭐에서 뭘 뺐고 밑에서 뭐에를 못 뺐어. 그러니까 밑에는 완제품 가격에서 투입제 가격을 뺀 거니까 밑에 거는 결국 뭐예요? 가격 차이 아닙니까? 가격 차이? 보통 가격 차이 여러분 이런 거 쓰는 거 알아요? 네? 그렇죠. 이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리고 위에 거는 관세액의 차이죠. 관세액 차이. 결국 가격 차이분의 관세액 차이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가격에서 가격을 빼는데 그것도 완제품 가격이 당연히 높겠지. 그러니까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가격 빼고 큰 거 관세액에서 작은 거 관세액 빼면은 되는 거예요. 요건 이 산식만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 문제인데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찍어야지.
이제 이 계산 예시는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30%, 200달러, 20%, 100달러 네 가지를 줬잖아요. 가격 관세율, 가격 관세율. 그 사이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요, 이게 여기 나온 숫자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이제 한 30% 나왔다. 30% 나왔다. 그럼 이제 30%가 그 산업에, 빵 만드는 산업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빵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좀 더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50%로 좀 올려달라. 그럼 이제 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면 여기가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뭘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가격은 상수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가격, 내일 가격은 다르지만은 오늘 한 시점으로 볼 때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완제품 관세율과 투입제 관세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숫자를 높이려면 이거 두 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관세율과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 숫자가 높아지려면 완제품 관세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투입제 관세율은 낮아져야 되죠. 여러분, 완제품과 투입제의 차이점은 오로지 가공을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도, 관세율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가공도가 낮은 것이 투입제, 또 이제 투입제이고 이게 이제 수입 원료예요. 원료. 근데 가공도가 높은 것은 완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숫자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실효 보유를 높일 수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X축이 가공도, Y축이 관세율일 때 투입제 관세율은 좀 낮은 게 좋지 뭐. 그 완제품의 관세율은 높은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세의 경사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세는요, 가공도에 비례해요. 가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관세의 경사구조.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따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도 보면 원재료 쪽이 세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제품 쪽이 세율이 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들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는 겁니다. 26조. 그러나 항상 모든 이론의 문제점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4번의 기억번. 이 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결론이 30% 50%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환율 변동이나 이건 딱 관세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국세나 시장구조 차이나 이런 종합적인 산업정책 무시 밑줄.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생산요소 간의 대체현상 동그라미. 이게 뭘까요? 여기서 생산요소 간의 대체현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빵의 관세율이 높아질 때 밀가루 관세율이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빵 만드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뚝 닦고 밀가루 대신 콩가루나 쌀가루나 다른 가루를 그냥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이요,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만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많이 내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아예 그걸 포기해버리고 딴 재료를 써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맞아요. 이거는 끝까지 그 원료를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을 때나 적용이 되는 건데 실제 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 현상. 예.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투입 산출 계수라는 것은 이제 완제품 가격과 투입제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뭐 가격 개념이에요. 깊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계속 교환한다. 아까 보시면 이랬잖아요. 가격은 상수다 라고 전제하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아니거든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사실은 내일 또 다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상수라고 하니까 저거 50% 뭐 30% 이러고 말하지 계속 계산해야 돼요. 아침에 계산하고 저녁에 계산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가정이랑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30%가 나왔어. 빵 만드는 산업의 실효보유율 30%. 그럼 그게 적정한지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지. 국회가 판단하냐? 산업이 판단하냐? 이게 맨 끝에 실효보유율 적정 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인데요. 이 동그라미 4번. 이 문제점 부분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여태까지 다 계산 문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변형이 된다면 여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산식입니다. 산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번에 최적 관세율과 최대 수입 관세율, 최적 관세율은요. 최적 관세율은 참 어려운 말이다. 후생 동그라미. 후생이 최대로 되는 관세율이래요.
여러분 관세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좋겠지, 그렇죠? 왜냐면은 관세율이 높으면 뭐 정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할까? 관세율이 높으면 국내 생산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빵을 먹어야 되는 소비자들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관세율이 높아지면 한쪽은 슬프고 한쪽은 기쁘고 한 거예요. 또 관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생산자들은 왜 우리를 보완하는 거야 이러지만은 또 소비자들은 싼 빵, 싼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관세율은요, 항상 높거나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셋을 다 고려해야 돼요. 정부,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고려해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아주 자작한 적정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최저관세율이에요. 최저관세율에 써보세요. 거기는 후생이 최대로 된다 그랬는데 그 후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건데 정부, 생산자, 소비자 모두 고려해야 그게 나오는 거야. 정부,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정부 수입이 최대로 되는 점만 그 퍼센티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동그라미 2번의 최대 수입 관세율이 그거예요. 최대 수입 관세율은 관세 수입이 최대로 되는 거. 이건 오로지 정부만 고려한 거예요. 정부만 고려한 거. 그러면 관세율이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요, 높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20%에서 30% 올라가면 정부 수입이 늘어나겠지. 근데 20%에서 30% 되면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게 40%가 되잖아요? 그럼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사람들이 수입을 포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고 정부 이러면서 수입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대 수입 관세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괄호 3번의 차등 관세와 균등 관세는 가공 단계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한다. 만약에 실효 보호율에 따라 이런 관세의 경사구조를 두었다면 이 그림은 차등 관세일까요? 균등 관세일까요? 차등 관세죠. 왜냐하면 가공도가 낮은 쪽과 가공도가 높은 쪽에 세율 구조가 다르잖아요. 세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차등 관세예요. 근데 가공도와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원재료나 완제품의 세율 수준이 똑같다. 이러면 균등 관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차등 관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뭐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났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앞부분은요. 단지 이론 부분은 다 이래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27쪽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제목 옆에 법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건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법이다. 법제 3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만약에 수업을 했으면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법령집을 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은 참 이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세징수의 우선에 괄호 2번 보시면요. 관세징수의 우선에 1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라고만 써놓았는데 본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밑줄 뭘까요? 수입 물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수입물품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지금 아직까지 물건이 창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통관이 안 됐고 수입신고하고 이제 아직 물건이 창고에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데 수입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창고에 있는데 물건을 가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치기간이 지나서 체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매했어요? 정부가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뭐부터 채워넣는 거예요? 관세부터 채워넣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관세가 1,000만 원이야. 다 채워놓고 났더니 없어. 그럼 끝이야. 딴 애들은 뭘 달랄 수가 없어. 오히려 관세가 1,000만 원인데 물건 판 게 8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럼 손해가 나고 이제 그거 다 채워놓고 나니까 또 없어. 남아야지 주는 거예요. 남아야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선이라고 했는데 뭐의 우선이냐면 조세그 밖에 공과금 및 채권이야.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선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최우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최우선. 단독 1등. 뭘 팔았기 때문에? 수입물품 팔았을 때. 지금 뭘 팔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통관이 다 끝나고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추징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막 끊어.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쫓아가서 납세자의 일반 재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관세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거기 첫 줄에 끝에 보세요.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까지만 한다면 수입물품인데 이 아닌 재산의 동그라미.
집이에요, 집.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판 건 뭐래요, 맨 끝에? 국세와 동일. 뭐와 동일하다? 그 국세라고 그랬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국세 그 밖에 공과금 및 채권과 동일 이러진 않았다고. 이게 뭔 뜻이냐면 무슨 수도세니 TV 수신료니 뭐 핸드폰 요금 밀린 거 이런 거는 뭐 게임이 안 되고 이건 공동 1등이긴 한데 조세들 그러니까 관세 말고 다른 국세와는 공동 1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대상이 중요한데 수입 물품 팔아서 생긴 돈은 관세가 단독 1등. 집 팔아서 생긴 돈은 국세와 공동 1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단어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재산 앞에 있는 두 글자 뭐예요? 아닌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험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 문장을 섞어가지고 오답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겠어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 그럼 틀리는 거죠. 지금 뭘 바꿔야 했는지 알겠습니까? 위에 앞머리와 뒤에 뒷머리를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서 그걸 인식을 하면서 해야지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와 아래가 대꾸적으로 돼 있을 때는 딱 똑같이 가다가 딱 바뀌어버린 표현이 있어요. 위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라고 끝났고 여기는 밑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그러면 아닌에다가 아주 시뻘겋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는 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꼭 빨간색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08번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그랬는데요. 괄호 1번에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구나.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세금들이 많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가 동그라미 1번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별표.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데요. 다음 중 관세와 함께 징수된 내국세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관세는 기본으로 부과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는요. 거의 모든 물품에 부과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다 부과된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요. 특별한 물품에만 부과돼요. 특별히 이제 지방소비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품목 중에서 일부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돌린 것들인데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는 것들도 있고 담배소비세 말고 담배에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있고. 근데 거기 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있죠. 세 개. 그 세 개 묶어보세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세 세금은요. 그 세금은 지방세법에 있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법이라는 법은 없어. 지방세법 안에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지방세법 안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는 아주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런 세금인데 개별소비세는 흔히 말하면 사치품 있죠. 사치품에 부과되는 거예요. 사치품. 게임기 이런 거 부과되고요. 또 로얄젤리 이런 거. 로얄젤리 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향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되는 게 이거예요. 개별소비세. 그리고 이제 주세는 뭘까요? 술이에요. 술. 근데 술이 뭔데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맥주 마시는 거 그거 술도 아니야. 맥주가 뭔 술이야. 전 그것도 못 마시는데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주세라고 하면요. 이제 술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요. 술의 개념이 주세에서는 보통 이제 1도입니다. 1도. 소주가 몇 도예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뭐야? 근데 이제 주세가 부과되는 건 1도인데 1도면요. 사실 알코올 냄새도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도 세금 부과된다 이게. 그 다음에 교육세는 아주 독특한 세금인데요. 교육세는 그 앞에 있는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교육세가 따라 붙어요. 또 주세가 붙어도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있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이제 하나의 세금인데 교통 가운데점이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이게 붙어도 따라 붙어. 다시 교육세는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즉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으면 교육세가 그 세액의 몇 프로가 따라 붙어요. 아주 종속적인 세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농어촌 특별세는 정말 특별한 물품에 부과되는데요. 그 옆에다가 예시를 좀 하나 써놓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와인이 수입되었다. 포도주 있죠? 포도주가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와인이 수입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게 다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관세는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물품에 부과된다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가 부과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10년 하신 분들도 항상 자기 물건만 하니까 관세, 부가가치세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아.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만큼 부과되고. 근데 이제 와인이기 때문에 모두 부과될까요? 주세. 근데 주세가 부과되니까 뭐가 따라 붙는다?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세금의 종류가 4개가 돼가지고 세금이 확 뛰어요. 주세는 확 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거기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뭐 경유, 중유, 등유 같은 오일 종류가 수입될 때 들어오는데 그것도 관세, 부가세 부과되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면 교육세가 따라 붙고 그래요. 개별수비세는 어떤 거에 부과된다고요? 사치품들 들어올 땐 관세, 부가세 붙고 개별수비세가 붙으니까 따라 붙는 게 교육세야. 그러니까 항상 교육세는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세금들이 붙으면 같이 따라 붙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 부가가치세 등 이 내국세 등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그냥 통칭으로 내국세 이렇게 불러요. 이 내국세 등에 뭐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도 부과될 수 있다는 건데 야, 그 말 참 어렵다. 가산금 동그라미. 가산금이 뭐라 그랬어요?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세를 보통 공과금은 연체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가산금이라고 불러요. 이 가산세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협력의무 불이행 시에 경제적 제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이거 다 쓰겠어. 그죠? 가산세는 그냥 좀 참고 계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는 아까 우리 살짝 쓴 게 뭐가 있었냐면 관세권 확보수단에서 납세자의 집을 팔아서 생긴 돈도 관세에 채워넣을 수 있다. 그거를 체납처분금을 충당한다 그랬는데 이번 집을 팔았어요. 계속 세금을 안 내니까 집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집을 팔아서 1억이 생겼어. 그럼 체납처분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 파느라고 경비가 좀 들어요. 응? 부동산에도 좀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돈이 한 100만 원 들었어. 그럼 그 100만 원 같은 건 체납처분금이라 하지 않고 체납처분 비용이라 그래서 체납처분비라고 한다고. 그런 것들도 관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부과하네. 그렇죠? 괄호 2번. 내국세의 부가징수 환급 등 그랬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세금에다가 법자를 붙인 각 세법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일단 취지는 이겁니다. 그 각 세금마다 각 법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 개별수비세법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그 개별수비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근데 관세법에도 개별수비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이냐면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세는 또 관세 나름대로 수입품이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다고. 이 두 개가 이제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법의 부가가치세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내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관세가 이겨요. 관세가. 왜냐? 다른 건 아닌데 그게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라면 그럼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국세금법 무슨 법에서 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싸우면 상충되면 맨 끝에 뭐예요? 답은 관세법 동그라미.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일단은 관세법이 이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또 중요한 건 무슨 법들과 관세법이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묶어요. 보니까 저 위에 국세라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모든 그 세금의 아빠 되는 법 같은 게 국세징수법이고 엄마 같은 법이 국세기본법이고 그런데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과 관세법이 싸워도 관세법이 이겨.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다루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를 다루는 지방세법 동그라미. 근데 저 위에 세금의 종류에는 지방세라는 게 없었잖아. 뭐가 있었어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지방세법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시험에 내면서 꼭 네 번째 줄에 있는 지방세법이라는 꼭 깎여표 안에 있는 그 법의 이름을 쏙 빼고 거기다가 아주 엉뚱하게 뭐 지방소비세법 이렇게 쓴다고. 지방소비세법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바뀔 걸 알려드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둬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어. 그리고 개별수비세는 개별수비세법 그대로 갔네요. 주세 주세법, 교육세 교육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똑같네, 그지? 농동세법 똑같죠? 그러니까 위의 리스트와 아래 법의 리스트의 큰 차이점은 국세기부법, 국세징수법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 지방세법에 안에 있는 그 세금이 다 합쳐져서
하나로 됐다는 거. 그래가지고 개수는 똑같아. 네? 그죠? 법이 두 개가 추가되고 세 개는 하나로 됐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아. 예, 그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장. 동그라미 2번에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순 관세법 안에 있는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세금 안 낼까봐 미리 받아두는 담보 내용들이 각 세법마다 있습니다. 잘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잘 봐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내국세 등 동그라미.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대해서 그 각 세법의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라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치세 등이라면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 적용. 거기 밑줄. 잘 보세요.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담보 규정은 내국세법들의 담보 규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뭘 따라가요? 관세법에 있는 관세의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첫 줄에 있는 거 보시면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을 관세 담보 규정을 따라간다 이랬는데 거기 국세 충당이란 말이죠. 국세 충당이 밑줄. 첫 줄에 끝에. 우리 시험이 아주 독한 게 뭐냐면 요 네 개를 다 안 줘요. 말하자면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다 주면은 그냥 그 문장이구나 금방 인식이 되는데 문장을 쫙 줄여버리는 바람에 담보액을 싹 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 내국세의 담보는 관세 담보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거기서 담보자가 없는 것만 싹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국세 충당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국세 등에 대한 국세 충당에 관해서는 관세법 중 관세에 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국세는요 다 관세를 따라가네. 뭐 지금 말 길게 한 것 같지만 다 관세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또 뭐도 이기냐면 괄호 3번에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 등 그랬는데요.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대해서도 다 관세법이 또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괄호 3번에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환급할 것인가도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환급도 그냥 그건 관세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괄호 3번은요. 맨 앞에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그랬는데 이거는 관세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시 여태까지 내국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내국세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관세 규정을 따라간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관세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도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등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내국세. 원래 내국세라는 말은 세금 종류에는 없어요. 부가세 등을 다 내국세라고 하는데 이 내국세 등 이게 이제 부가세 등의 모든 세금을 내국세 등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부가, 징수, 환급은 뭘 따라가요? 관세법에 있는 관세의 부가, 징수, 환급을 따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이런 말이에요. 관세의란 말이 없지만 내국세의 관세의란 말은 없지만 내국세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이거에 부가, 징수, 환급도 관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앞에요. 다시 앞에 한 장 앞에 27쪽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잘 봐요. 좀 어렵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치세, 지방수비세, 담배수비세 이런 것들의 세 번째 줄에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해서는 이런 법들과 맨 끝에 관세법이 있사오면 관세법을 따른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내국세 등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그랬죠. 이건 뭔 뜻이냐면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만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국세 등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도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여러 개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냐면 내국세 등의 담보 규정 있죠. 그렇죠? 담보 규정도 이것도 관세의 담보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한 거예요. 다 했는데요. 이제 여기 4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4개를. 이걸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걸요? 이게 결론인데 보시면 지금 겨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아주 그 자세히 보게 되면 4가지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도 관세를 따라가고 내국세 등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도 관세를 따라가고 내국세 등의 담보도 관세를 따라가고 완전히 별개로 관세의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도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따라간다. 지금 이 4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요, 뭐 슬쩍 이렇게 감면 뭐 이런 말을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3 단어를 부가, 징수, 환급 등자가 붙어 있지만은 그 등에 감면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치세, 그거는 부과하는 방법 따로 있지 않다. 관세를 찾아봐라. 관세법의 관세 부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이 부가치세를 감면해 줄까 말까는 부가치세법을 따라가야지 관세법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건데 28쪽 메뉴에 보시면요. 28쪽 위에서 괄호 4번 보세요. 괄호 4번 1번 관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반드시 내국세도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내국세의 감면은 관세법 아니라 개별 내국세법을 따라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분할납부도 마찬가지. 분할납부도 관세가 분할납부된다고 내국세까지 분할납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것만 따라가는 거지. 부과하는 거, 징수하는 거, 환급하는 것만 관세를 따라가는 거지 감면도 따라가지 않고 또 뭐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분할납부도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거는 부가치세의 감면이나 부가치세의 분할납부는 부가치세법에서 감면해주면 되는 거고 분할납부해주면 하는 거지 부가치세법에서 안 해주면 안 해줘요. 관세법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3개는 따라가지만 2개는 따라가지 않아요. 담보까지 한다면 4개는 따라가지만 2개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28쪽 계속 보시면은 밑에 괄호 5번 국세 체납의 인계 이 부분은요. 저 위에 거랑 같이 나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괄호 5번은 그 29쪽까지 해서 그냥 한 문제로 그냥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 5번은 별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보시면 국세 체납의 인계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인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수입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말인데 첫 줄에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뭐의 체납이 발생했대요? 관세와 내국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국세만 체납했다고 그랬어. 이럴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줄에 내국세만 체납됐어. 관세와 섞여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가치세만 체납됐는데 원래 부가치세는 세무서 담당 아니야? 이러면서 세 번째 줄에 납세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세무서장 동그라미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관세는 못 넘겨. 이런 상황이에요. 관세는 체납이 없고 부가치세만 체납이 된 상황이에요. 섞여 있으면 끝까지 세관장이 책임을 지는데 관세 체납은 없어. 부가치세 체납만 있어.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관세랑 부가치세가 있는데 관세만 내고 부가치세는 안 내. 그래서 부가치세만 체납이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관세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율이 0%여도 부가치세는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세무서장에게 넘기는데 또 중요한 건 세무서장이 다른 말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세무서장을 수식하는 앞에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이건 어떤 세무서장이냐면 세 번째 줄 납세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거나
혹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래요. 주소지 동그라미, 본점 동그라미, 주사무소 동그라미. 여기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물건은 중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물의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든가, 또는 화물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물은 전혀 기준이 안 된다고. 오로지 그 수입자 있죠. 납세자의 주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납세자의 주소지, 이건 개인 사업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괄호 안에 보시면 법인의 경우엔 무슨 지? 본점의 소재 지, 주사무소의 소재 지. 사실 지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지, 본점의 소재지, 주사무소의 소재지. 세 개 중에 하나만 답이지 이상한 말 들어가면 골라내셔라.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무슨 지라고요? 여기 본점의 본자 이렇게 쓰겠죠. 그죠? 본. 그죠? 주사무소의 주자는 이렇게 쓰겠죠. 모두가 다 어떤 중심적인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지점은 안 돼. 제조장, 다른 말로 공장도 안 돼. 그렇죠? 알아두세요. 메인, 그죠? 본점, 주사무소 이래야지 그 지점 들어가면 안 돼. 원래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건데 동그라미 2번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국세 체납 인계 요건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니까 기억번 체납자의 체납액 중 뭐는 없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관세가 섞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못 넘겨요. 왜 관세까지 넘기냐? 이게 합쳐져 있는데 그럼 못 넘겨. 관세 체납은 없고 아주 순수하게 내국세 체납만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내국세 등만이 체납될 것,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만자야. 만. 내국세 등만, 그죠? 온리 내국세 등만 체납됐을 때 넘길 수 있다. 그렇구나. 니은번에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1천만 원 초과일 때. 또 이때 이 두 가지. 그런데 기억 또는 니은일까? 기억 앤드 니은일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요즘 시험이 아주 어려워요. 기억이거나 니은일 때 넘길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왼쪽 밑에 보시면요. 왼쪽 페이지 밑에 다음 각호에 무슨 요건이야? 모든 요건에 해당할 때. 만약에 기억이나 니은 둘 중에 하나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근데 다음 각호에 모든 요건에 해당해. 모든의 동그라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외워놓고도 인계 요건 다시 보세요. 외워놓고도 내국세 등만 체납 이렇게 외워놓고 1,000만 원 이렇게 외워뒀는데 내국세 등만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체납된 내국세 등이 합계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것 이러면 틀리다고. 기끈 외워놓고 and 오화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을 딱 묶어놓으시고 and 이렇게 해요. and.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계하지 않는 경우. 기억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거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를 그 세 개를 행정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소송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소송과 비슷한 걸 행정청 내에서 하는 거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계류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요. 진행 중인 거를 갖다가 얘가 지금 세금이 그래서 확실히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넘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 알아요? 회생? 빚이 많아. 빚을 탕감해줘. 그 대신 아무런 피선거권 이런 것들도 없고 법인의 임원 대표자도 될 수 없어. 그런 걸 우리가 파산했다고 하거든요. 파산? 근데 개인회생은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달라요. 빚은 탕감돼. 그렇지만 약간의 거치 기간을 두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매월 조금씩 알바를 해서라도 갚아 나가야 돼. 이런 게 바로 이제 회생이거든요. 이제 회생인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넘기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그냥 세관에 둡니다. 그 다음에 압류동 체납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금 뭔가 다 뭐냐면 다 이렇게 진행 중인 경우에 지금 조금씩 받고 있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동간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체납처분은 뭘 파는 거예요? 납세자의 일반 재산을 파는 건데 그걸 나중에 팔기로 이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요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 디귿과 리을을 묶어보세요. 디귿과 리을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항상 외울 때 이제 효율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체납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 처분이 유예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 현재 되고 있거나 나중에 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런 경우엔 못 넘겨요. 세관이 그냥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기업과 니은은 거기 이의정, 심사정고, 심판정고, 행정소송 그랬는데 그 끝에 계류 중이라는 말을 뭐 진행 중 다른 말로 바꾸면 법률적 효과가 좀 이상해서 절대로 바꾸지 않을 단어가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계류 중을 꼭 외워두셔야 되고 니은번에 회생 계획은 회생 자체가 중요해요. 회생. 그래서요 이렇게 밑에부터 할게요. 밑에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유예의 유를 외우시고 체납처분과 디귿과 리을은 체납처분이란 말이 똑같으니까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진행 중에서 앞글자만 따서 유진 이렇게 해요. 유진. 니은 기억은 회계, 회계. 좀 관세법 말고 회계를 고르신 분들 있으세요? 정말로 네가 진짜로 회계를 고를 거냐 고민해보라니까 그렇죠? 유진 회계 이렇게 외웠죠. 너 진짜 회계냐? 유진 회계.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되 유진 회계. 이게 그러면 시험장가 생각이 날 거냐 이거예요. 유진이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에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으려면 이거를 수십 번씩 봐야 되는 거지. 유진에게 그걸 갖다 아주 어떤 특별한 어떤 두 문자로 그게 나의 모든 기억을 다 살려낼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돼요. 익숙해졌을 때 이 두 문자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에게 이렇게 하시고 유진은 머릿속에서 앞에 체납처분이란 말이 붙어. 체납처분 유, 체납처분 진, 그리고 회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동네 3번의 구세체납 인계의 절차.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청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기관이 바뀌는 거잖아. 그쪽에 일거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쪽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기억번에 그 회의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 그 위원회 이름을 외우셔야 돼. 관세법에 위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30쪽에요. 이 WCO는 이거의 한글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맨 위에 세계관세기구 동그라미. 세계관세기구. 그러면 세계무역기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WTO. 무역의 짱은 WTO인데 관세의 짱은 WCO라고 그래요. 이제 세계관세기구는요.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세계관세기구라는 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놓은 거지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옆에다 이제 하나만 써놓을게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청장과 친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세계관세기구는 누구랑 친해요? 관청장과 친하지 장관과 친하지 않고 세관장과도 친하지 않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나중에 힘들고 지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안 납니다. 32쪽 지금 이제 들어갈 시간은 없는데 거기 1조만 좀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세법을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관세법 1조가 뭐냐. 모든 법의 1조에 사실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목적 보세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관세 공부한다는 사람은 외우고 있어야 돼.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보세요. 관세법은 관세 부가징수 및 수출입 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거 이제 수단들이 앞쪽에 나오고 있는데 질점의 수단은 뭔가를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적정하게 하네요. 처음에 뭐예요? 관세의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야. 적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야.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빨리 빼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조세 이야기와 통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도 적정해야 되고 통관도 적정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법의 특징이 이 통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정하게 해서 이제 뭘 해요? 또 다시 한번 은근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관세행정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관세직 공무원, 관세사들, 수출입 업체들이 모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